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 불과 몇 주 뒤 같은 토요일 저녁 같은 식탁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마셔. 서준아. 오늘 형 진짜 취해야겠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새로 맡은 프로젝트의 엄청난 압박감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쌓인 스트레스를 술로 씻어내려는 듯 쉴 새 없이 소주잔을 비웠다. 하윤과 서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오늘의 민준은 누구의 만류도 듣지 않았다. 결국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준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렸다.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하던 그는 소파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이 사람 정말 못 말린다니까. 하윤은 한숨을 쉬며 민준을 부축해 침실로 옮겼다. 고된 하루였는지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근거리는 남편의 숨소리를 뒤로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곳에는 서준이 홀로 남아있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TV에서 흘러나오는 의미 없는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제가 치울게요. 형수님. 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함께 빈 술병과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주방 싱크대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형이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응. 회사 일이 정말 힘든 것 같아. 집에서도 계속 일 생각만 하는 것 같고. 하윤의 대답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형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 공통된 감정은 둘 사이의 거리를 미묘하게 좁혔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다. 남은 술을 앞에 두고 둘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민준이 아니었다. 서로의 일상, 꿈,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술 기운이 돌자 둘 사이를 가르던 보이지 않던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서준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리고 하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언제나 자신을 형수님으로만 보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는 낯설고도 위험한 눈빛이었다. 하윤은 그것을 느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서준이 테이블 위에 과자를 집는 척하며 하윤의 손끝을 스쳤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분명한 의도가 담긴 짧지만 강렬한 접촉이었다. 하윤은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으로 쏠렸다. 다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일어나거나 화제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서준이 몸을 더 기울이며 하윤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젖어났고 축축했다. 딱 한 번만요. 형수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비밀. 그 단어가 하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배신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동시에 자신을 뜨겁게 갈망하는 서준의 다른 눈빛과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금지된 관계라는 것이 오히려 끔찍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윤은 저항을 포기한 채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다. 어젯밤 일은 드문드문 끊겨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동생과 아내 앞에서 잔뜩 주정을 부렸다는 사실에
멋쩍을 뿐이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하윤과 서준의 모습은 평소와 같으면서도 어딘가 달랐다. 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는 짧게 끊겼다. 그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 속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죄스러운 비밀의 씨앗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의 어색한 공기는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이 없는 둘만의 시간은 독처럼 퍼져나가 보이지 않는 균열을 점점 더 깊고 추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균열에 기름을 부은 것은 어느 평일 저녁에 울린 작은 알림음이었다. 띵. 하윤이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민주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발신인의 이름, 서준. 그리고 그 아래로 미처 지워지지 않은 미리 보기 메시지가 그의 눈에 밝혔다. 어젯밤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어젯밤? 어제는 서준이 야근이라 집에 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는 애써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형이 힘들어하니 형수를 위로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 민주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축축하고 어두운 마음속에서 맹렬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하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차마 화면을 가리키지 못하고 아니, 그냥 이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눈에 비친 하윤의 모든 행동은 의심의 필터를 거쳤다. 민준이 집에 없을 때면 그녀는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속삭이듯 통화를 했고 그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다. 한 번은 민준이 예고 없이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그는 베란다에서 알았어. 그럼 그때 라며 다급히 전화를 끊는 하윤과 마주쳤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야 엄마랑 통화했어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하고 뻔뻔해졌다.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은영이 만나고 올게. 하지만 며칠 뒤 민주는 SNS에서 그 친구가 오래전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혹시 내가 잘못 아는 건가? 그는 하윤에게 넌지시 물었다. 은영이 잘 지내? 캐나다에서 잠깐 들어왔나 보네. 그 순간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맞아. 잠깐. 이라며 말을 더듬었다. 그 모습에 민준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났다. 또 다른 날 그녀는 헬스장 등록했어. 운동 좀 하고 올게라며 집을 나섰다.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실크 원피스에 완벽한 화장을 한 채였다. 땀 흘릴 사람이 입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차림. 민주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윤과 서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짧은 만남에 대한 갈증과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들을 더 은밀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어느 평일 오후 서준은 용기를 내 하윤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둘은 집 근처 구석진 자리가 많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대화가 오갔. 서로의 마음을 재차 확인한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제안이 나왔. 이렇게는 너무 힘들어. 조용히 단둘이 얘기할 곳이 필요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는 하윤은 망설였. 남편의 얼굴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결국 금지된 쾌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 그들의 다음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간판 불빛이 희미한 모텔이었. 차가운 방키를 손에 쥔 순간 하윤은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 민주는 아내의 변화를, 집안의 차가워진 공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상에 둘도 없는 동생을 의심하는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 그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 행복했던 세 사람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보며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바로 그때였다. 금요일 오후 퇴근을 앞두고 텅 빈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의 핸드폰이 맹렬하게 울렸. 발신인은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이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지훈인데. 지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의 유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준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준의 물음에 지훈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 마침내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방금 강남에서 좀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서 이걸 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훈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아득하게 들려왔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시작했.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네가 잘못 본 거라고. 봤으면 말을 해. 제발. 뭘 봤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지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무거운 판결을 내리듯 한자 한자 힘겹게 내뱉었. 하윤 씨, 그리고 내 동생 서준이, 둘이 강남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같이 나오더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잘못 본 거겠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친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내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지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뜨렸.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절대로 잘못 본 게 아니야. 전화를 끊은 민준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 분노는 차가운 절망으로, 절망은 이내 냉혹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퇴근했. 집에 들어서자 하윤이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그를 맞았. 오늘 고생 많았어. 여보. 그 위선적인 미소를 보자 속이 뒤틀렸지만 민주는 내색하지 않았. 그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하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 오늘 강남에 볼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리지 않아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하윤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왜? 그 뻔뻔한 거짓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 대답이 민준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남은 사랑, 남은 믿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을 사냥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하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들어갔.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흥신소라는 세 글자를 쳐넣었다. 수많은 업체 목록 속에서 그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업체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주는 낡고 허름한 건물 3층에 위치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 퀴퀴한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사무실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민준의 이야기를 무덤덤하게 들었다. 마치 매일 듣는 라디오 사연처럼.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 아내분과 도련님이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없는 일도 아니죠. 탐정은 익숙하게 서류를 꺼내며 물었. 민주는 두 사람의 사진과 기본적인 인적사항, 평소 동선 등을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탐정은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 비용은 선불입니다. 민주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망설임 없이 건넸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만의 시간에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 며칠 뒤 평범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렌즈가 달린 물건이 들어있었. 민주는 그것을 들고 거실로 향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결혼 선물로 받아먼지만 쌓여가던 오래된 곰인형이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눈 옆에 달린 낡은 단추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카메라를 완벽하게 위장해 넣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장식품.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진실을 기록할 그의 눈이 될 터였. 그렇게 지옥 같은 진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첫 주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탐정으로부터 온 보고서는 특이사항 없음의 연속이었다. 하윤과 서준은 각자의 일상을 보냈고 의심할 만한 접점은 없었다. 민주는 잠시나마 혹시 지훈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 2주 차에 접어들던 화요일 탐정에게서 첫 번째 유의미한 보고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 파일 몇 장. 사진 속에는 평일 대낮에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웃고 있는 하윤과 서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친한 형수와 시동생 사이라기엔 둘의 눈빛과 분위기는 지나치게 편안하고 은밀했.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 민주는 매일 밤 하윤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홈캠 어플리케이션의 라이브 화면, 평온하고 고요한 거실의 모습만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 그는 숨을 죽인 채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카메라 렌즈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 그는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냉혹한 사냥꾼이었.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알림이 울렸다. 목요일 오후 중요한 분기 보고 회의 중이던 민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 거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민준은 상사의 보고를 듣는 척하며 테이블 아래로 핸드폰을 내려다보았. 홈캠 어플을 실행하자 눈에 익은 거실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 그리고 몇 초 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동생 서준이었.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 화면 속에서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하윤이 서준을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 그리고 다음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깊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었. 민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에 쥔 핸드폰이 부서져라 떨렸. 그는 회의실 한복판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자신의 소파 위에서 벌이는 역겨운 애정 행각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 웃고 속삭이고 서로를 탐하는 그 모든 장면이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차가운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끝났다. 모든 것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감정 없는 기계처럼 그는 그들의 모든 배신을 자신의 핸드폰에 담았. 그날 저녁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는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 아버지,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어떠세요? 온 가족이 함께 봐야 할 영상이 있어서요. 약속한 주말 저녁, 부모님과 서준이 그의 집을 찾았다. 거실에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다. 하윤과 서준은 완벽한 형수와 시동생 역할을 연기하며 음식을 날랐고 부모님은 그런 그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 오직 민준만이 그 지옥 같은 연극의 관객이 되어 텅 빈 눈으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모두를 거실 소파에 앉혔.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꺼내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했. 제가 짧은 가족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다 같이 보시죠.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TV 화면으로 향했다. 영상은 평온한 거실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서준이 들어오고 하윤이 그를 맞았. 그리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삼키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 아버지의 얼굴은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이내 시뻘건 분노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으로 새까맣게 변해갔. 그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 화면 속 두 남녀의 배신 행각은 계속되었다. 소파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 더듬고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펼쳐졌. 주인공인 하윤과 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 영상이 끝나고 지독한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의 천둥 같은 고함이었.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네가 어떻게 내 형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서준이 바닥으로 쓰러졌. 넌 오늘부터 내 아들도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울부짖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 완벽했던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 결국 아버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서준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냈다.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집 안에는 민준과 하윤 단둘만이 남았. 하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어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민주는 아무런 표정 없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니었. 낯설고 혐오스러운 이방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내일 아침까지 내 물건 전부 싸서 나가. 그리고 그는 뒤돌아 서재로 향했. 문이 닫히고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하던 순간 민주는 생각했다. 이 종이 한 장은 깃털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는 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무게가 담겨 있다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재판은 무의미한 공방 없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끝났. 변호사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 모든 것이 허무했다. 법원을 나온 그는 가장 먼저 핸드폰 대리점으로 향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들. 때로는 변명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가득 찬 그 글자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낡은 유심칩을 빼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 그의 과거가 담긴 작은 조각이었. 그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의 존재 자체를 도려내야만 했. 그는 회사에 3개월의 무급 휴직을 신청했. 행선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 배신으로 얼룩진 도시. 숨막히는 기억으로 가득 찬 집을 떠나야만 했. 그는 텅 빈 캐리어 하나만 들고 공항으로 향했다.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연인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그는 이방인이었다. 즉흥적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제주도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끊었.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 며칠간 그는 마치 유령처럼 해변을 떠돌았.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귀를 때리고 검은 화산암이 발끝을 아프게 찔러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 마음이 텅 비어버린 사람처럼 그는 그저 걷고 또 걸었. 성난 파도가 바위를 부수고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도 저렇게 부서져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는 협재 해변 근처의 작고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 북적이는 관광객들로부터 떨어진 오직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지닌 듯한 중년의 여인을 만났다. 그녀 역시 혼자였.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그들은 서로의 사연을 묻지 않았. 그것은 무언의 약속이었. 대신 저녁이면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곤 했.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바다는 참 정직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걸 그냥 다 받아주니. 민주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 침묵의 동행과 짧은 한마디가 민준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것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 시간이 흐르면서 무감각했던 마음에 다시 지독한 고통이 찾아왔.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 눈을 감으면 행복했던 순간들이 악몽처럼 그를 덮쳤. 거실을 가득 채우던 하윤의 웃음소리,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던 서준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 그는 참지 않았다. 소리내어 울고 베개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 자신의 감정을 바닥까지 모두 쏟아내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먼지 묻은 자신을 털고 천천히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들의 배신이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 그는 아직 살아있.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남아있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민주는 그 답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주, 민주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다른 도시, 부산에 새로운 집을 구하기로 결심했. 노트북을 켜고 몇 년 만에 이력서를 새로 썼.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한 줄 한 줄 채워나가면서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는 배신당한 남편이기 이전에 유능한 개발자였. 과거를 지우는 대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에 집중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가 찾아낸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제주도를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성산일출봉 근처에 바위 위에 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평선 너머를 응시했다. 밤새도록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는 자신의 과거와 온전히 마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짙은 어둠을 뚫고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당엄한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을 밀어내는 찬란한 빗줄기 속에서 그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었다. 며칠 전 지원했던 부산의 한 IT 기업에서 온 최종 합격 통보였다. 그 순간 민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미소였다. 그는 뜨겁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온몸으로 새벽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없이 빛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오직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